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정말 절대 받아선 안 될 취급을 받으면서도 아들과 며느리를 끝까지 이해해 보려 했던 원상래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모두 참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원상래라고 합니다. 원래 저는 남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거들며 살아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또 희생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참고 사는 것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놈 때문이었는데요. 혼자 힘으로 열심히 아들을 키워낸 제게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 볼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에 뛰어들었습니다. 15의 나이에 부모를 잃은 서름은 말도 못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티를 내지 않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지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무렵 중매를 통해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체 무뚝뚝한 사람이라 살가운 애정 표현 하나 하지 못했지만 제 생일이나 특별한 날만 되면 선물을 툭툭 무심히 건네주곤 했지요. 표현을 잘 못하는 남편이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해주면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행복해서 싱글벙글했답니다. 하지만 부모 복이 없으면 남편 복도 없다고. 저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뺏어갔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행복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말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제게는 평생을 책임져야 할 어린 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위해 저는 슬픔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다행히도 아들은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는 듯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밥을 하고 아들의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살았어요. 저는 이 생활에 만족했지만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득이었습니다. 언니는 너무 자기 자신을 안 챙기는 것 아니오? 하루라도 언니를 위해서 좀 살아봐. 그래, 지금은 아들놈이 세상의 전부 같겠지만 나중에 머리 더 크고 나면 지 엄마가 잘해준 거 싹 잊어버린다니까. 자식놈 키워봤자야. 왜들 그래? 우리 아들은 안 그럴 거야. 다른 자식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키워준 은혜를 갚는 거, 그건 전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고 성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같이는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평생토록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엿하게 장성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제게 선언했을 때 제 마음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궁금했고 혹시라도 저희 집을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부모 중 하나가 없으면 안 좋게 보는 경우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마음을 놓았습니다. 굉장히 단아하고 청순했으며 또 제게 무척이나 깍듯했거든요. 사실 제가 걱정을 했던 건 며느리가 좋은 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 치고는 전혀 거만하거나
버르장머리 없지 않았고 오히려 싹싹하고 품격이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뭘 하신다고 했지?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은퇴를 하시고 시험 감독관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디자인과 교수로 일을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보다시피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아가씨네 집에서 보기에는 형편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봤어. 저희 집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되려 민석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걸로 반대를 하셨다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겨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돈댁은 굉장히 품위가 있었습니다. 사부인은 차분하고 소녀 같았고 사돈어른은 굉장히 묵직한 분위기를 가지신 분이셨지요. 여자 혼자 자식을 이렇게나 반듯하게 잘 키웠다며 저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준 덕에 괜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혼식은 며느리 쪽에서 예식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식비 대신 예단을 준비했지요. 화려한 예식장에는 하객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 쪽 하객들은 올 사람이 없었는데 며느리 쪽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많던지. 솔직히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두 사람이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에게 큰 선물 하나를 해줬습니다. 바로 집을 선물해 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예식비에 보탠 게 하나도 없고 예단을 해줬다고 해도 모자란 것 같아서 신혼집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석이 키우면서 항상 다짐했었어.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장가 간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집은 꼭 해줘야지 하면서 요즘 집값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나라 경제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알겠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는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값을 모두 보태줬고 아들과 며느리는 나름 아늑한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여기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고 내심 뿌듯했습니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신혼집에 어떤 시어머니가 눈치 없이 얹혀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또 해도 며느리와 아들은 끝까지 제게 같이 살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니깐. 왜 그래 다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신경 쓰여서 그래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좋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따뜻한 밥도 차려드리고 잘할게요. 그렇게 계속된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도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척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매일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가족 하나 더 늘었다고 이렇게나 행복한가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말을 걸어도 냉랭하게 대꾸를 하곤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처음에야 괜찮을지는 몰라도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것도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그러길 며느리는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원하는 건 무조건 손에 넣는 방식으로 자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성장 배경 때문인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본인의 방식과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런 점들이 똑 부러지고 생활력이 강하겠다 싶어서 오히려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이 자신감이 강한 것이 아닌 강한 통제 욕구와 완벽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는 제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새벽부터 요리를 하세요? 밥 짓는 소리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잠을 못 자잖아요.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머, 미안하다. 깼니?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끄러웠나 보구나. 미안해. 어머니, 앞으로 아침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아침 안 먹고 사 먹을 거니깐요. 그래도 아침에는 든든하게 밥을 먹고 가야 일에 집중도 잘 되지. 사 먹는 게 훨씬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밥보다 잠 10분 더 자는 게 훨씬 편한 거니까. 너무 무안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한 것뿐인데 며느리는 제게 너무나도 차갑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내가 민폐인가? 그냥 나서지 말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침에는 음식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일을 거들라치면 며느리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돕지 않아도 된다며 선을 그었고 빨래도 자기가 알아서 돌리겠다며 퉁명스럽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갑자기 제게 왜 저렇게 대하는지, 뭔가 불만이 있으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제 딴에는 참 답답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저를 미워하거나 불편해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답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모르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는 그토록 예의 바르고 다정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날이 서 있으니 그 변화가 제겐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중에 거실로 나오면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싶어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괜히 며느리에게 역정을 들을까 봐 방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왜 이 나이 먹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지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괜히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을수록 며느리는 점점 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드러냈다면 이제는 눈에 띄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건 집안 물건의 배치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좋아하던 작은 도자기 장식품을 가지고 와 거실 책장에 올려두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자리에 도자기 대신 깔끔한 수납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지요. 예, 여기 있던 도자기는 어디로 가고 그 자리에 이게 있는 거냐? 아, 그거 아까 어머님 방으로 옮겨뒀는데 못 보셨어요?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이 없어 보여서요. 어머니 방에 두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말을 풀어보면
결국 제 물건은 거실에 놓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실뿐 아니라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을 꺼내려 할 때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슬쩍 막으며 자기가 방금 냉장고를 정리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꼭 제가 도둑질이라도 하려다 걸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청소를 하는 것에도 간섭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살아온 세월로 보나 엄마로 지내온 시간으로 보나 부엌 일이든 청소든 뭐든 다 제가 우세한 것이 사실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하나하나 말도 안 될 정도로 지적을 놓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는 이 방향으로 돌려야 먼지가 훨씬 잘 모인다느니 걸레질도 이 방향으로 하면 더 잘 닦인다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슬슬 집 안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꺼려졌습니다. 괜히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또 며느리가 다가와 구구절절 사소한 것 하나까지 지적을 할까 싶어 그저 조용히 제 방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점점 저를 제 집에 얹혀 사는 손님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식사 시간에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 대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는 아들과 대화 중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말의 대부분은 공중으로 분해가 되어버렸고 식탁 위에 제가 직접 담근 반찬 같은 것들을 올릴라 치면 이거는 너무 짠 것 같다. 이거는 너무 싱거운 것 같다며 불평을 늘어놓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제 방 창틀에 작은 화분을 두었는데 그걸 본 며느리가 제 눈앞에서 대놓고 화분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분은 벌레가 생기기 쉽잖아요. 이런 건 되도록 베란다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화분이 왜 벌레가 생기기 쉬워? 되려 공기 정화도 되고 좋지.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화분 안 키워요.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이 다 옳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안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의 촉이라는 건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저는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월을 살아온 촉이라는 것이 있기에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의 방 쪽으로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이 이 집 해주셨으니까 아무 말 없이 모시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뭐가 그렇게 안 맞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던가 하지.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빨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리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나도 내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어머님은 나한테 맞춰주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좀 짜증나. 매번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귀찮고.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조건 맞춰드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셨는데 어떻게 한 번에 그것들을 다 맞추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이런 부분으로 화가 나본 적 없는 사람인데 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뒤로부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걸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못 들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따지고 든다고 며느리가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던 어느 날 하다 나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하고 나면 화장실 물기를 웬만하면 다 닦고 나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엔 아예 화장실 문 앞에 떡하니 메모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예상 시간을 작성해 놓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게 너무 굴욕적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이딴 식으로는 대하지 않는데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사는 가족에게 화장실 사용 시간표를 작성하게 하다니요. 속으로는 짜증이 치솟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와 굳이 싸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며느리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꼬박꼬박 화장실 사용 예상 시간을 적으면서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저를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화장실 사용하시려고요. 왜요? 지금 배가 너무 아팠어. 왜 그러니? 뭐 문제 있어? 아니요, 여기 사용 예상 시간 적고 들어가셔야죠. 막무가내로 막 들어가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지금은 화장실을 제가 10분 정도 사용할 예정이라서요.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 빨리 해결하고 나올 테니까 내가 먼저 쓸 수 없을까? 아니요, 저도 큰 거여서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오래된 아파트라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니 어쩌겠어요. 죄송해요. 화장실이 급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며느리는 저가 먼저 화장실을 쓰겠다며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저는 그날 추운 날씨에 외투를 걸쳐 입고 근처 마트 화장실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정말 제 자신이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에서 화장실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관하는 취미가 있었는데 며느리는 신문지 같은 것을 오랫동안 보관하면 바퀴벌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제가 모아둔 스크랩 자료들을 모두 갖다 버렸고 조용히 라디오를 듣는 습관조차 소리에 예민하다는 말로 제약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저는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아끼고 발소리도 쿵쿵대지 말고 조심스럽게 다니고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하는 삶. 그것이 지금의 제 현실이었습니다. 감옥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가슴 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여차하면 다 때려 엎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관한 문제는 처음엔 단지 불편한 수준이었습니다. 화도 나고 짜증도 났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며느리가 깔끔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시의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더군요. 심해진 것은 아마 며느리가 직장을 그만둔 후부터였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화장실 앞에 적혀 있는 하얀색 화이트보드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과 함께 펜으로 사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을 지정해 놓은 것이었죠.
처음에는 얘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단순한 장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예, 저기 화장실 앞에 적어 놓은 거 말이다. 저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화장실도 시간 정해놓고 쓰라는 소리냐? 네, 맞아요, 어머님. 그래야 저희가 불필요하게 화장실 동선이 겹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같은 집에 살면서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지켜달라는 건 사람이 생리현상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 정 불편하시면 근처에 공중화장실도 있고 마트 화장실도 있으니까 거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집 규칙이니까 어머님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게다가 화장실 시간을 정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면을 하거나 샤워를 할 경우엔 사전에 꼭 말을 해달라는 규칙까지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감옥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도 며느리는 어떻게 못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용 시간이 지나면 바로 문 앞에 서서 시간이 다 되었다며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정해진 시간 외에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을 땐 꼭 저에게 눈치를 줬고 가끔은 아예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참아주시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갑작스럽게 복통이 와서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급히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주방에서 후다닥 달려오며 제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사용 시간대 아니시잖아요. 왜 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래. 예. 좀 나와다오. 너무 급하다. 아니요. 어머님 이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은 못 봐드려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면 시간과 약속은 정확하게 지키셔야죠. 안 돼요. 결국 저는 그날 배가 아픈 것도 꾹 참고 근처 마트에서 급한 보리를 처리했고 그날 이후 저는 집 화장실을 사용하기보다는 집 근처 카페나 마트 그리고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부터 요일을 참기 위해 물 마시는 양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허리가 시리듯 아파왔고 아랫배가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죠. 민서가 요즘 몸이 영 안 좋구나. 병원에라도 다녀와야 할까봐.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허리가 자꾸 아프고 여기 옆구리도 영 아픈 것 같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어머님 뭘 그런 걸로 병원에 가려고 하세요. 나이 들면 하나둘씩 고장이 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뭘. 어머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증상도 확 느껴지는 거일 거예요. 약국에서 진통제 같은 거 사서 드시면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머니. 요새 좀 많이 누워 계시는 것 같던데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몸이 안 좋고 아프다고 하는데 저런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고장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는 소변을 볼 때 약간의 피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심각한 거다 싶어 저는 참고 참다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방광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죠. 선생님께서 초음파 결과를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느냐고
평소에도 이런 습관이 있으셨냐고 묻자 저는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서러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며느리는 화장실 문 앞에 소형 타이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타이머를 누르고 들어가야 했고, 벨이 울리면 나와야 했습니다. 화장실 안에 오래 있으면 밖에서 노크를 하거나 문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점심 식사 도중 식탁에서 며느리가 제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다음부터는 시간을 제발 좀 지켜달라고 말이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주 꽉 잡혀 사는 것 같았죠. 세상 천지에 제 엄마가 면박을 당하는데 편도 들어주지 않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며느리의 무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커녕 시선을 주지도 않았고, 때로는 대놓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저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밥을 먹으면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어머님은 안 찍으실 거죠? 무슨 소리니? 가족 사진 찍으러 간다면서. 그럼 나도 같이 찍어야지. 나는 가족 아니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내가 언제? 나는 그런 말 너한테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전에 민석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맞지, 민석 씨? 연애할 때 나한테 그랬었잖아. 어머님은 사진 찍으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지? 그랬지. 어머니 사진 촬영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아들이 대답을 하는데 기도 차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저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찍겠다니. 그럼 그건 가족 사진이 아니라 부부 사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빼고 두 사람이서 알아서 찍으라고 했습니다. 기싸움을 하기에도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제게 찾아온 가장 큰 굴욕은 여름철 장마에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배가 계속 무리하게 아파왔지만 정해진 시간 외엔 화장실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계속 화장실에 있으면 며느리가 간섭을 할 것이 뻔했기에 저는 불편한 배를 붙들고서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걸어 마트에 있는 화장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목까지 젖고 몸은 떨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돌아오는 길 위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두 다리는 후들거렸고 서러움이 확 차올라서 눈물이 빗물에 섞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겨우 나았던 방광염이 재발했고 멈췄던 항생제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항생제 성분이 독했기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졌고 가끔은 토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저는 어느 날 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요즘 집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림하는 거 하나까지도 간섭을 당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아. 화장실 쓰는 것까지 제한을 당하니깐 이젠 너무 힘들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살면서 오만 거 다 겪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서러웠던 적은 없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렇지만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와이프도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도 제가
어머니 힘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볼게요. 죄송해요. 아들의 죄송하단 말, 잘하겠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기분에 맞추는 것이 어머니인 저보다 중요하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그 옛날 주변 사람들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키워놔 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말. 그때 저는 아니라고 제 아들만은 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제 자식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나도 허탈했습니다. 힘들게 키웠더니 제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이 원망스럽고 서운해서 그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내 자식에게조차 의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날 이후로는 입맛도 사라졌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서러운 울음을 삼키며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아들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마련해 준 이 집이 이제는 제게 가장 두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을 한다며 집을 나선 어느 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집을 비운 김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문 손잡이를 돌리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문을 잠궈버린 것이었죠. 며느리는 외출이 길어질 것 같다며 제게 부탁한 것들이 많았지만 정작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몇 번이고 문을 돌려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문고리는 동전으로도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 그것도 화장실 출입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아닌 통제적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도 꽁꽁 묶여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서가 엄마다. 지금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지연이가 아까 외출을 한다고 하고 나갔는데 그때 문을 잠그고 나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아, 지연이가 실수로 잠그고 나갔나 봐요, 어머니.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일 중이라 문자 남겨 놓을게요. 죄송해요.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는 이게 정말 실수라고 생각이 드니? 정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정말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집사람 편을 들어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아들은 제가 따지듯이 물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대도, 바램도, 믿음도 모두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왔어도 방문을 열지 않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늦은 새벽이 와도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는 말자.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정말이지 단명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숨통이 확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집을 나선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에 있는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도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변호사님께 차근차근 말씀드리자 담당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차분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네요. 일단 아드님께 사주신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으시죠?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계약할 때 제 명의로 계약을 했거든요. 사는 건 아들이랑 며느리지만 실질적 명의자는 저예요. 그럼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머님 소유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거주자에 대한 통제나 제한 등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인권 침해 역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억울함을 알아준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은 간단한 내용 증명부터 시작해 볼 것을 권했고, 아들 부부에게 경고의 형식으로 보내는 편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당장 실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바로 법률사무소에게 사건 위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그 안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 거주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동일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나가는 제 손이 덜덜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든 며느리에게든 바보같이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하나의 어떤 결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내용 증명을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뭘 침해했다고요? 내 인권, 화장실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모로 나를 힘들게 했잖아.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지. 너희는. 어머님, 이건 저희 식구끼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저희도 불편함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왜 어머님 혼자만 그러시는 건데요?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 그래, 당연히 그렇겠지. 너는 어릴 적부터 네 멋대로 하면서 살아왔을 테니까.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살아라.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대신 다른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찾아온 노년기를 더 이상 바보같이 견디고 또 견디는 것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들을 제 스스로를 깎아먹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어쩌면 저 스스로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믿으며 천천히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마련한 이 집을 팔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두 사람과 말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집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삶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로 인해 가정이 무너져 버리든 말든 집이 팔려서 갈 곳을 잃어버리든 말든 이제는 저부터 챙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이 전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저는 부동산을 통해 아들네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제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도 제게 있었기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중개사는 집을 확인해 보더니 확신에 찬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위치 좋지. 평수 괜찮지. 이렇게 좋은 매물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얼마 안 가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사모님, 집 잘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요? 빠른 시일 내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돈이 좀 급해서.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은 오래됐지만 워낙 위치가 좋아서 이 정도 조건이면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집을 팔기로 한 결정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것이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참아가면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지낼 곳은 얼마든지 있었기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집을 내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은 앳돼 보이는 신혼부부에게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던 날,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인가 봐요. 너무 보기 좋다. 네, 맞아요. 저희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을 찾고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감사해요. 좋은 집 내놔주셔서.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맙죠. 이렇게 예쁜 부부가 우리 집을 사주니 거기서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 두 부부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예쁜 부부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집을 마련해 준 것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어차피 속상해 한다고 해도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다음 저는 집으로 찾아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제게 따지듯 물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을 팔아넘기셨다뇨? 저희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집을 마음대로 파셨다고요? 저희 동의도 없이요? 맞아요, 어머님. 이건 정말 경우가 아니죠. 그럼 저희는 어디로 이사를 가라는 말씀이세요? 이 집은 엄마 명의야. 엄마가 산 집이고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너희에게 마련해 준 집이었어. 너희 둘이 잘 살길 바라며 기꺼이 그 돈을 썼는데 너희는 나한테 어떻게 대했니? 사람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잖아. 이젠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았고 너희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신 건데요? 차라리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과라도 했을 텐데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고. 나는 이미 수차례 너희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했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건 너희 두 사람이고 나는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니? 언제까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해야 해. 너희 때문에 내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렸어. 더는 내 스스로를 버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다. 나를 원망하기 전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 아니니? 그래도는 무슨. 아무튼 집은 팔렸으니 이사 갈 준비나 해라. 나는 시골로 내려가 살 테니. 아들과 며느리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제게는 묘하게 위안이 되었고 더 확고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짐을 정리해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했기에 집을 싼 값에 살 수 있었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도 편했고 시골이었기에 공기도 좋아서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사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작은 화단에 제가 좋아하는 국화와 민들레를 심은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그 꽃들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제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 없이 짐을 싸서 내려온 후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번호도 다 차단을 해버렸기도 하고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나는 너한테 여기 왔다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희숙이 이모한테 여쭤봤어요. 혹시나 그 동네로 가셨나 해서. 희숙 이모랑 제일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여쭤보니 여기로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왜 찾아왔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셨을 줄 몰랐어요. 와이프한테 한없이 휘둘리기만 해서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게 그냥 너무 죄송해서 찾아왔어요. 용서를 빌고 싶어서요. 저랑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어머니. 그래, 늦었지만 내가 힘들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아준 것만으로 고맙구나. 하지만 민서가, 이제 엄마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엄마도 이제는 내 스스로를 위해 살고 싶다. 다시는 눈치를 보는 인생 같은 건 살고 싶지 않아. 최악이었거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할 수 있어요. 제가 맹세할게요. 만약에 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이혼을 하든지 할게요. 와이프도 지금 어머니께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아니, 네가 맹세를 한다고 해도 엄마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니. 너 오늘 헛걸음 한 거니까 돌아가. 저의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저를 찾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차가웠던 마음 한 구석이 살짝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해를 한다기보다는 아들이 제 힘들었던 마음을 이해라도 해줬다는 것. 그조차도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해 나갔고, 이전에는 감히 꿈만 꾸었던 일들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열리는 작은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고, 노인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들은 이제 완벽하게 지나갔고, 저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많이 멀어졌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서 반성을 하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다시 저를 찾아준다면 또 대화를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화단에 물을 주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가꾸고 소소한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한 삶이 아닌, 참아가는 삶이 아닌 제 방식대로 꾸려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스스로 사랑하고 가꿀 수 있게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그저 평온함이 따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